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토요일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오픈 인터뷰.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타로 날아오른 조규성 선수 만나볼 텐데요. 인터뷰는 잠시 후에 보내드리고요. 그 전에 먼저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이미 넘기고 오늘 또 담판에 나섰지만 타결이 쉽지 않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홍지연 기자, 예산안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협상이 결렬된 상태인데요. 극적인 진전이 없으면 오늘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법인세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4%까지만 낮추고 3년을 유예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중소기업 법인세만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됐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단독 수정 예산안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협상이 안 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정 예산안과 함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 개의 결정권을 쥔 김진표 의장은 국민의힘 쪽에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통보했는데요.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쪽 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수정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 상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민노총 화물연대가 결국 빈손으로 파업을 철회했지만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 어디까지 피해를 받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산업계는 3조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실제로 민노총에 청구서를 내밀 수 있을까요? 법적 문제와 실익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포함해 책임을 압박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경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불법 파업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윤석열 정부. 총파업은 끝났지만 화물연대에 그동안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놓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손해배상이란 압박카드를 고심 중인 가운데 피해 기업들의 줄 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출하, 물류 차질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 운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건설, 물류업계는 화물연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파업으로 입주 지연, 공기 연장 등에 따른 하루 피해액을 최대 46억 원으로 추산한 LH는 피해 상황을 먼저 취합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업계 피해 상황을 접수했던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어제 오전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158건.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를 묻고자 하는 기업이 몇 곳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 기조와 함께 기업들의 법적 대응까지 검토되면서 화물연대가 손해배상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파업이라는 센 카드부터 꺼낸 걸 곱게 보지 않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또 지도부가 조합원들이 버티도록 설득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백기투항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민노총이 투쟁 깃발을 완전히 내린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백승영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어제부로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안전운임제 사수투쟁을 이어간다며 결의대회를 연 겁니다. 도로 위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집회는 시작됐지만 도로 곳곳이 듬성듬성합니다. 주최 측은 1,000명이 모였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절반 수준인 500여 명이 모인 걸로 추산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중이던 지난 1일 3천여 명이었던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참석자 수에 비해 6분의 1 수준입니다. 노조원 상당수가 운송 현장에 복귀한 데다 집회가 주말에 열려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남아있는 차는 한 달에 나가는 것만 동생 안 해도 몇백이 나갔는데 못하죠. 장기 파업에 대한 지도부와 노조원의 견해 차이가 확인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노조에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장기적 파업은 못해요. 간부들끼리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이제 간부들과 이제 연대 트러블도 생기는 거고.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에 여론까지 등을 돌리면서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강경투쟁도 변화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뇌물 혐의가 알려진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돈의 액수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1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또 돈이 오갔다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아예 성남시청 내 사무실에서도 뒷돈을 받았다 검찰이 보고 있고요. 정 전 실장 측은 반박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적시한 뇌물 액수는 2억 4천만 원.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 때보다 1억 원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 중 9천만 원은 2013년 4월 16일 경기 성남시 일식집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받은 돈이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일식집에서 돈을 받자마자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하고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엔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은 형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형들은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칭할 때 썼단 말입니다. 저는 진짜 형들인 줄 알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다음 날 정 전 실장이 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고 별도의 방 없이 개방된 형태의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게 상식에 반한다는 겁니다. 당일 근무상황부에 유 전 본부장의 시청 방문 출장 기록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은 수시로 바뀌고 있고 남욱 변호사 진술은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며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정청래 의원이 이런 캠페인을 제안했지만 2명에 그칠 즈음부터 민주당 내 의견차가 엿보였었죠. 그런데 정진상 실장 기소로 친명과 비명 간 틈은 더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지키기 그리고 이재명 퇴진론 누가 왜 주장하는지 김유빈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소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턱밑까지 조여오자 친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이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 SNS 글을 공유하며 진심을 믿는다고 했고 철험의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순간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며 이 대표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지키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고 정치검찰을 규탄하고자 이곳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반면 비명계에서는 또다시 이 대표 사퇴론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전에 예에 따르면 사실은 어느 직책을 가졌건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 물러나는 것이 기본적인 덕목이었죠. 민주당 출신 양양자 무소속 의원은 이 대표를 민주당의 계륵으로 비유하며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침없이 나아갈 방향은 민생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법의 심판입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온갖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무모하게 행동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영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영빈관. 윤 대통령이 다시 영빈관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영빈관을 연이어 이용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제 윤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월드컵 국가대표팀과 환영 만찬을 가졌는데요. 지난 5일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 만찬 장소 또한 영빈관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청와대 내 전통 한옥인 상춘제를 찾아 베트남 국가주석과 차담을 했습니다. 네,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 집무실을 이전할 때만 해도 한동안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뒤 다양한 곳에서 국빈들을 맞이해 왔습니다. 저쪽이 남산입니다. 남산 이 아래쪽으로 해서 옛날에 이제 미군 기지가 또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네, 그럼 지금은 왜 이용하는지 취재를 해봤습니까? 네,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장소를 활용해 왔는데 외부 장소들은 경호나 비용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존 영빈관 같은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요청했다가 철회됐던 일도 있었는데 결국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영빈관을 새로 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거네요. 네, 지난 9월이었죠.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가 민주당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빈관 재활용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재활용을 통해 국민들은 독선이 아니라 실용으로 나가는 새로운 정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빈을 맞이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격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영빈관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예, 문자 폭탄 누가 받았을지. 네, 김진표 의장이군요. 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죠. 개딸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김진표 의장에게 문자와 팩스 폭탄을 보내자며 김 의장의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을 향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의장만 달면 협치병 걸리냐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예산안이나 해임 건의안 처리가 불발될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김 의장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마련한 삭감 수정 예산안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김 의장에게 요청했는데요.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며 거부하자 개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전임인 박병석 전 의장 역시 원구성 협상과 검수안박법의 처리 과정에서 중재에 나섰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에 대해 앞서 이재명 대표도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공격의 빌미가 돼요. 공격의 빌미가.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포지티브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김 의장 측은 문자 폭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뭐든 과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픈 인터뷰 오늘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스타죠. 조규성 선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규성 선수가 온다고 하니까 낮부터 시민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스타가 된 거 이렇게 보니까 실감 나시죠? 네. 실감이 안 났었는데 네. 이렇게 진짜 보니까 추운 날씨에도 네, 너무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예, 네, 너무 일찍 감사드린데. 자리도 맡아두시고 네. 그랬어요. 어떤 헤드라인에서는 손흥민 선수, 마스크 쓴 손흥민 선수의 스포트라이트를 훔쳐왔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흥민이 형은 이제 워낙 이제 대스타고 제가 넘볼 수 없는 그냥 큰 산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워낙 인터뷰 많이 하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자,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뭐 별명이 황금머리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 조규성 선수한테 유독 크로스가 많았잖아요. 워낙 같은 팀이기도 하니까 많이 연습을 사전에 했었던 건가요? 뭐 사전에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진수 형이랑은 원래 이제 같은 팀이다 보니까 얘기를 항상 많이 했어요. 네. 또 경기 도중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고요.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전 끝나고 이제 라커룸에 들어가서 진수 형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크로스 상황 시에는 조금 이제 앞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조금 뒤로 올려줄 테니 뒤로 가라. 그래서 이제 진수 형이랑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그게 진짜 말했던 게 실현이 돼서 마법처럼. 네, 그래서 더 놀랐고 또 그게 진짜 값진 골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짰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맞춰봤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두 골이나 넣었잖아요. 네. 첫 골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골이 들어갈 때쯤에 딱 치는 순간 느낌이 오나요? 진수 형이 이제 크로스로 올리는 순간 그 전에 이제 제가 조금 뒤로 살짝 무른 다음에 달려가면서 이제 런닝 점프를 했는데 네. 근데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됐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다른 선수들은 몰라도 이강인 선수랑 김진수 선수한테는 한턱 쏴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인가요? 네,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강인 선수랑도 나눈 얘기 있어요? 강인이는 이제 워낙 그 킥이 좋기로 유명하고 또 이제 훈련 도중에도 또 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냥 강인이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상대편 볼을 이제 뺏는 순간에 뭔가 그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쪽으로 올 것 같다라고 느낌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조규성 선수가 인기를 끌게 된 게 세리머니가 워낙 화려했었어요.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하는 건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요? 예. 이렇게 꺾어야 되네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게 좀 그냥 이게 이렇게 보면은 하트 모양도 되고 네. 이게 행운이라는 뜻도 있어서 좀 그런 게 조금 제가 좀 시그니처 포즈를 만들고 잉크와 싶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조금 했는데 좀 반응이 좋아서 또 이게 계속 이제 시그니처 포즈로 좀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뭐랄까 쇼맨십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끼가 좀 있나 봐요. 그리고 골을 넣고 나서 혓바닥을 내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실 만찬에서도 그 셀카를 찍을 때 혓바닥을 내밀더라고요. 그건 버릇인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좀 버릇인 것도 있고요. 그냥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이런 좀 제스처를 했을 때 저도 좀 그냥 즐기는 것 같고 그 상황을 예. 좀 개구쟁이처럼 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제 성격 자체가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쇼맨십을. 자, 아쉽게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세계 최강 브라질과 이제 맞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일 텐데 어땠습니까? 진짜 브라질 선수들은 한 선수 한 선수가 정말 기량이 뛰어나고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이제 저희 홈에서도 평가전에서도 저는 그때는 경기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밖에서 경기를 보면서 정말 감탄만 하면서 경기를 봤고 네, 이번에 또 그거를 몸소 체험해 보니까 진짜 대단하고 이런 선수들이 진짜 왜 세계 랭킹 1위인지 뭔가 그거를 몸으로 진짜 체감해서 느낀 것 같아요. 호날두 선수와 신경전도 화제였습니다. 혹시 정말 뭐 경기 중에는 흥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조금 그때 감정이 섞였던 건가요? 아니요, 감정이 섞였던 건 아니고요. 그 경기 도중에 저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겨서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조금 걸어서 나가서 저는 조금 빨리 나가 달라고 좀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크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은 조규성 선수의 솔직함, 직설적인 그런 것에서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성격도 별로 그냥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냥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고 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어쩔 때는 조금 저한테는 좀 독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뭐 성격이나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네,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목소리가 우리 조규성 선수 솔직한 모습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들리나 봅니다.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자, 이번 월드컵의 백미는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한 순간이었을 텐데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뛰어갈 때 이거 골이구나 느낌이 왔습니까? 그때는 이제 됐다. 와, 저기서 저런 패스를 넣는구나. 진짜 너무 놀랐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진짜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 진짜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진짜 다 열광했다고 생각해요. 찰나인데 많은 생각이 오가는군요. 네, 그 순간에는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나 우루과이전 결과를 기다렸어야 됐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하나요? 그때 이제 거의 추가 시간쯤부터 봤는데 거의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근데 이제 그때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진짜 분이 아니라 진짜 몇 시간인 것처럼 계속 막 10초 지났는데도 얼마나 지났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네, 그때가 정말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만 봐도 해외 리그에서 조규성 선수한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셀틱, 마인츠 구체적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뭐 마음속으로 결정한 팀이 있을까요?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요. 진짜 제가 유럽 무대는 진짜 선수라면은 한 번쯤 꿈꿀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만큼은 들어주는 팀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축구 선수면은 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경기 출전을 할 수 있는 조금 팀을 그런 팀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민분들께서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셔서 저희가 몇 개 좀 뽑아봤거든요. 미리 이강인 선수한테 포르투갈전에서 한 뽀뽀가 화제였다. 대체 어쩌다 하신 건가요? 저도 한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SNS를 통해서 보고 내가 언제 했지? 좀 그거를 나중에 조금 알게 됐어요. 네. 이건 농담인데 국대팀 선수들이 여자였다면 누구와 가장 사귀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역시 뽀뽀를 한. 저는 경원이 형이라고 권경원 선수라고 간바 오사카에 있는 선수인데 제가 국가대표로 가면은 이제 항상 같이 붙어 다니면서 밥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항상 경원이 형 방에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가 너무 인생에서도 배울 게 너무 많은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같이 따르고 저도 연락도 되게 자주 하는 편이고요. 오늘부터 많은 여성 팬들이 권경원 선수를 많이 연구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 자, 지금 안정환 해설위원하고 평행 이동설이 화제입니다. 뭐 포지션, 플레이, 외모 때문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많이들 이렇게 지금 그것도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저도 옛날부터 많이 놀랐고 친한 형이랑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진짜 안정환 선배님은 넘사다. 요즘 말로 이제 넘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르다. 네, 진짜 선수 시절 때 저 모습이랑 저 분위기는 못 따라간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하시네요. 멀리서 딱 오시는데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 180 한 6, 8 이 정도 되나요? 8 됩니다. 네. 근데 원래 어릴 때는 외소해서 벤치에 주로 앉아 있었다고요? 어릴 때는 외소한 것도 외소한 건데 말라서 제 별명이 멸치였었거든요. 네. 뛰는 선수들 굉장히 부러웠겠어요. 진짜 저도 항상 이렇게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목받고 이런 게 조금 낯설고 좀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런 게 부럽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도 경기도 못 뛰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고 학생 시절 때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축구 선수를 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많은 직업 가운데 왜 딱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공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공업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취업을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이제 그래도 3학년 1년 동안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지 그래도 합격률이 조금 확률이 있다라고 좀 그래서 진로를 걱정하고 있었군요. 네, 왜냐면 저도 대학을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그러면 나는 3학년 때도 경기를 못 뛰면 그러면 나는 공무원을 해야겠다라고 부모님이랑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델 부모님도 같은 것도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는 아예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끼가 넘치는데 학창 시절에는 학창 시절에는 정말 진짜 운동만 하고 집에 가고 휴가 받으면 그냥 그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만둘 생각도 했을 때 붙잡아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부모님이 정말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조금 이런 근성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법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는 거 아니죠? 아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지금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세리머니 한 번만 더 제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리머니요? 네, 윙크와 함께. 네, 이 모습을 광고에서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큰 무대를 경험했어요. 조규성 선수에게 골이란 뭘까요? 희열이다. 희열. 네, 그 골 넣는 순간에는 정말 그 어떤 거랑 비교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져요. 네, 정말 행복하고 그냥 진짜 오만 가지 그 감정이 다 뒤섞이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저도 우리 조규성 선수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픈 인터뷰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 큰 아이들이 호기심에 운전대에 손을 댔다가 사고 낸다는 소식 간혹 전해드리는데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10대 미성년자 2명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도로변 전신주 옆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차량 곳곳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운전석 쪽 유리창은 뻥 뚫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4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6번 국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전도됐습니다. 사고 현장엔 여전히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남성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고등학교 1, 2학년 나이인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들 중 한 명의 부모 소유였습니다. 사고 충격에 사망자 2명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고 나머지 2명도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다쳐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추정을 따르면 이제 파악하는 중인 거예요. 경찰은 다친 10대들이 회복하는 대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면허를 갖고 있는지와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당시 과속 여부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내가 청첩장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동집에 인사하려고 같이 내려가는데 얘가 선영이야, 강선영. 근데 얘를 찾다 보니까 얘가 선영이가 아니네. 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거짓말 속에 인생을 가둔 사람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현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고 명품 사기범 부부를 잡고 보니까 아내의 끝모를 거짓 인생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일부 정현우 기자입니다. 자, 경찰이 처음에는 부부가 다 사기단인 줄 알았다고요? 네, 지난 8월 인터넷 중고 명품 거래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울산에 사는 여성이 중고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산다며 피해자들에게 퀵 서비스로 물건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끄는 건데요. 이 여성이 SNS 프로필에 가족 사진까지 올려놓고 신원이 확실한 듯 행세하자 속은 겁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월 거주지인 울산에서 부부를 검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평범한 사기 사건 같은데 반전이 있다고요? 경찰은 이 부부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요. 경찰 수사 때 진술을 거부했던 남편이 검찰에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사기 결혼의 피해자고 아내의 사기 행각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을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속녀라고 소개했는데요. 예. 상속 분쟁 해결에 쓸 돈이라며 남편과 시댁에서 4억 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하면서 왜 뒤늦게 입을 열었을까요? 경찰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아내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여성은 검거 직전 남편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시켰고 법원 구속영장 심사에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아내 말대로 영장 심사에 불출석했는데 정작 아내가 혼자 출석한 뒤 남편도 공범이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내 말을 따랐는데도 졸지에 공범으로 구속되자 남편도 그제서야 아내를 의심하며 그간의 말과 행적을 되짚어본 걸로 보입니다. 거짓말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다는 건데 남편한테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현대판 리플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인격 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아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궁지에 몰리자 상속 문제로 검사와 경찰인 오빠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이 말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상속녀가 아니었던 건 물론이고요. 오빠나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과거 아내의 거짓말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가족에게 지난 3월 자신이 새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했는데요. 신생아 사진까지 보여줬지만 엉뚱한 아이들에게 산모 이름만 바꿔서 찍은 가짜 사진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다른 곳에 맡겨 키우고 있다며 계속 둘러대 속였다고 합니다. 자, 부부의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이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고요. 사기 결혼의 피해를 진술했던 남편은 지난 10월 구속이 취소돼서 풀려났습니다. 또 추가 수사를 거쳐서 최근 사기 혐의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네, 거짓말로 남편 인생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건 참 소름 끼칩니다.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모여서 유가족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참사를 겪은 지 정확히 42일 만입니다. 희생자 158명 중 97명의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걸 원하는지 이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희생자 97명의 유족들이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공식 출범한 겁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42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떠나보낸 가족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추모와 이를 위한 철저한 진실 및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유족협의회는 정쟁을 배제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정쟁을 배제한 철저한 국정조사, 성역 없는 수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협의회는 참사 발생 49일째가 되는 오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희생자를 기억하고 생존자를 위로하는 시민 추모제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왜 이리 사는 게 힘든가, 한숨 쉬게 하는 뉴스도 많지만요. 역시 사람다운 분들이 있어서 세상 사는 희망을 품나 봅니다. 추운 연말 익명의 기부가 줄을 잇고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선 냄비를 묵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명동거리에 청명한 종소리가 울립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입니다. 길 가다가 종소리 듣고 왔어요. 네. 추운 겨울에 이제 불우이웃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원봉사에 참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레 기부금을 넣는 아이들. 가족과 친구, 연인 할 것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온정을 나눕니다. 다음에 보이면 넣자 했는데 보자마자 빨리 돈 꺼내라고 넣으라고 그러길래. 치솟는 물가에 살림살이가 한층 팍팍해졌지만 소외된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은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 물가도 오르고 다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 도움 될까 해서 성의를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한 1시간 동안 모금에 참여한 시민은 37명에 달했습니다. 실제 지난 일주일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은 지난해 대비 6%가 늘었습니다. 익명의 천사들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을 기부하는가 하면 직접 뜨개질에 만든 목도리를 두고 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한 올 한 올 이게 시간이 제법 걸렸을 건데 그죠? 아동 양육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좀 춥지 말라고 그렇게 전달로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불을 밝힌 사랑의 온도탑은 일주일 만에 27도를 넘었습니다. 모인 성금은 1,100억 원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값을 달러가 아니라 자기네 위안화로 치를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불 수단이 바뀌는 건 미국의 패권을 흔든다는 의미가 있죠. 곽정화 기자가 그 의미를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태우고 사우디 왕궁으로 들어서는 차량을 말을 탄 왕실 경비대가 호위합니다. 시 주석을 만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فإن قمتنا هذه تؤسس لانطلاق تاريخي جديد للعلاقة بين الصين والسعودية. 아랍권 17개국과도 연쇄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시 주석은 석유와 가스 수입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시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充分利用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서방이 중국의 에너지 공급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회 통로로 활동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 역시 인권 문제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을 향해 역의 균형자로 중국을 초대한 셈입니다. 앞서 중국과 사우디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하고 녹색 에너지와 정보기술, 물류 등 분야에서 투자 협정 34건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약 3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중국 기업들이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도시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재 중인 화웨이까지 해당 협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무역 상대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 달러 패권의 균열을 시도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충돌 등이 발생해도 원유가 굳건하게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아바타가 무려 13만 년 만에 2편으로 돌아옵니다. 워낙 대단했던 전작인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조윤성 기자입니다. 길고 험한 여정 끝에 도착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 물살을 가로질러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Wherever we go, this family is our fortress. 주인공 제이코와 네이트리가 판도라 행성에서 살아나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09년 전 세계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한 아바타 이후 13년 만에 나온 후속작. 이번에는 무대가 물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중에서의 정교한 액션 표현을 위해 카메론 감독은 340만 리터의 물탱크 속에서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배우들도 잠수 훈련에 2개월이 걸렸습니다. Surrounded with world-renowned free divers, as comfortable as possible, so that we can just devote our time and energy underwater. It was daunting. Where I don't want to see your faces underwater doing, so you have to pretend that you're quite happy there. That was, I think, the hardest thing because it's an. 2009년 당시 3D 영화의 신기원을 연 아바타.
카메룬 감독은 이번엔 초당 32프레임 대신 48프레임의 영상을 섞어 3D의 몰입도를 더 높였습니다. adds value in the experience of the 3D, and so we try to use it as sparingly as possible. 이미 예매율이 60%에 육박한 가운데 한 영화관은 추가 비용을 들여 3D 상영관을 기존 4배로 늘렸습니다. 흥행 1위 3D 돌풍, 아바타2의 개봉을 앞두고 극장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남부지방의 대기를 답답하게 만든 미세먼지가 내일이면 해소됩니다. 전국이 미세먼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씨는 당분간만 유지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주 후반에도 영하 10도에 가까울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동해안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려서 건조함이 나아지겠고요. 강원 남부 산지에 눈으로 와서 1cm 쌓이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0도, 부산 4도에서 오늘과 추위가 비슷하겠고요.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역시 오늘과 낮 기온 비슷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